최근에 시장 반등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반등을 또 좀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네네. 그래봐야 뭐 한 40~50포인트 뭐 요 정도긴 한데, 최근에 시장 반등하고 이 조정 국면을 조금 그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네. 뭐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바닥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뭐 상승의 속도나 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제가 맞출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인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투자할 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을 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럴 때 반등이 나올 때 따라 붙는 말이 왜 바닥은 없다. 네네. W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네네. 항상 뭐 2009년, 2020년 완전 틀렸던 게, 당시에는 엄청난 그 물량 투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금리, 네네네.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외바닥으로도 완전 세게 치고 나갔었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예.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약세장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에 네. 대해서는 그게 하나의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V자일 때도 있고, 네. 어떤 때에는 뭐 쌍바닥 소위 말해서 일 때도 있고,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를 때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도 저희가 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근데 만약에 진짜 쌍바닥이라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전 바닥이 기준이 돼서 뭐 그 흡사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쌍바닥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마 추가 하락장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들을 네네네. 하실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얼추 조정이 나올 거는 나왔다, 그냥 그런 생각이고, 음. 어떤 모습으로 이걸 탈피해 나갈 거냐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호 대표님이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뭐 좀 운이 좀 좋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그런 금융 섹터를 맡아서 좀 했었어요. 근데 금융 섹터가 보니까 다 금리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또 도움을 이제 거기 계시는 아주 뛰어난 분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다 보니 시장의 하락이 한 30%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락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5에서 10%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시장이. 20%는 뭐 예를 들어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거나 피그스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20%도 되게 아프긴 하지만 그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보고요. 30% 이상은 뭔가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 몇 차례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꽤나 우리가 좀 연준을 눈여겨보다 보면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여서, 이번에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본격 얘기한 게 뭐 작년 한 중순 무렵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잘못하면은 조금 30%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좀 탈피해 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바닥 구간을 좀 벗어나면서 그때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원체 싸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방송에도 제가 봤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예. 중요한 건 현재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게, 그리고 또 실제로 중요한 게, 일단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인데 저는 뭐 생각에 인플레는 뭐 생각보다는 하여튼 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의견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선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미국의 물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후행적으로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이거 계속 높게 유지되면 어떡하냐인데,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을 덜면은 네. 세상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첫째. 그렇죠. 예, 그렇고 이걸 뛰어넘어서 또 그 다음 걱정을 가지시는 것이, 근데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침체가 너무 또 깊은 침체가 올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거를 지금 미리부터 알기는 어렵기는 해요. 네네네. 왜냐면은 인플레부터 좀 해소되고 이제 그 다음 문제이기는 저는 이제 스텝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닥쳐 있을 때에 깊은 침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할 때.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에는 그 이제 모기지 관련해서 대출이 처음에 그렇게 쪼개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말부터거든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묵히고 레버리지를 쓰다가 네. 알 수 없는 데서 빵 터진 게 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만약에 높게 탁 자리를 잡아버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게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이례적인 것들도 많이 네. 이례적인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이 뜨겁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용이 뜨거워서 인플레가 안 잡힐 거야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이 고용이 좀 차가워지면 그럼 그건 또 깊은 침체로 갈까 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계속 해석을 하게 예, 되죠. 예. 근데 적당히 고용이 이렇게 좀 뜨거운 것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경제가 너무 망가지도록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거는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좋게 보자면.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흔히 말하는 공급 요인이 차지했던 게 되게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서 인플레 많이 내려오고, 수요단 자극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되게 크진 않았을 것 같다인데, 그 수요를 좀 책임져주는 고용이나 이런 쪽들은 너무 험악하게는 안 간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좀 얕은 침체 혹은 침체를 간신히 비켜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좀 그 가정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뭐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망 이런 것 자체가 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네네, 많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 때가 전대미문의 일을 겪었고, 네. 그래서 좀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요소들도 많이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인플레가 40 몇 년 만에 올 줄도 몰랐고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약간씩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던 데이터들을 지금에 맞게 약간씩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보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제 주관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고용에 네.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고용이요? 사실 이제 고용이 좀 혼재된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월간 고용 순증이 얼마나 되었느냐, 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지금 얼마나 잡 오프닝이 구인이 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 증가냐, 뭐 그 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네. 사실 그런 쪽에서는 열기가 내려가는 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뜨겁단 말이죠. 근데 요 이면에 또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보게 되면, 가령 실업수당 같은 경우 신규 말고 연속은 크게 증가하는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월간 고용 순증은 괜찮지만 이게 기업 대상 조사거든요. 가계 대상 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수치는 또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데에서도 지금 좀 혼재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게 첫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서 최근에는 좀 소프트한 데이터로서 구글 트렌드 미국 쪽에서 해고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관심도가, 그걸 봤었을 때는 최근에 너무나 좀 급격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고용 쪽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쿨다운이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 쪽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어져서 미국의 이제 금리까지는 결국 이제 또 사실 미국의 금리를 보기 위해서 뭐 고용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그렇죠. 다 네.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네. 그 경로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 최종 금리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하고 지금 있는 이제 4.5. 채권 선물 쪽에서는 5% 내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요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올리는 금리의 상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9월 FOMC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점도표를 찍은 게 내년도에 제일 높을 때에 4.5에서 4.75 정도. 근데 그 이후에 11월 달 FOMC 할 때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보다 우린 조금 더 높였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땐 4.75에서 5, 높으면 5에서 5.25. 그러면 5% 내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기업 분석도 하실 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펀더멘탈이 있는데 그거 대비 뭐 악재가 있어요. 근데 그 악재 대비 뭔가 그 주가에 반영된 게 안 돼 있다. 악재를 전혀 반영 안 하고 주가가 높다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반대로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는 한 마이너스 50%면 되는 악재인데 주가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80%, 90%다. 그럼 사실은 그건 또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심리가. 네. 그래서 지금도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디까지로 지금 실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걸 넘어설 요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리 쪽에서 우리가 상당 걱정해야 될 거는 이미 이제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어떠세요? 본인의 그 투자 스타일은? 네. 뭐 중소형주, 막 가치주, 소외주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막 대형주라든지 조금 지수를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바텀업을 선호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처럼 좀 이거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도 하고 그런 뭐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과하게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과하게 빠질 것 같을 때는 좀 많이 조심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또 좀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약간 뭐 현금 비중을 현금 높이는 비중을 것이죠. 네네.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매도 방향으로 잡아서 막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러나 이런 쪽은 사실 그게 파생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네. 이거는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시기가 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 파생은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도 좀 어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현금 비중 높이시라. 그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 계속 이제 제가 부터해서 올 초도 그렇고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때는 제 채널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래서 숏을 쳐도 되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네.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예측인데 네. 그 예측에 확신을 갖고 뭔가 하방 쪽으로 배팅을 한다라는 건 또 그럼 포지션이 잡은 그렇죠.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증시가 오르면 기회비용만 나온 거지 실제로 비용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숏을 치게 되면 실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근데 그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더 갔거든요. 시장은 항상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예상을 해요라고 기본 가정을 깔고 가지만 그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네, 그렇죠. 그거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스마트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그 동아리에 후배 애들한테 나가가지고서 뭐 강연 같은 거를 하거나 교육을 가거나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형 그런 거를 다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근데 형도 그 필살기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건 우리한테 어차피 얘기 안 해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게 들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지. 와가지고 굳이 뭐 노하우를 다 안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뭔가 딱 뭔가 비기 같은 게 없다고 느끼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평범한 얘기들이죠. 조심해서 하세요. 잘 아는 거 하세요. 너무 그렇게 또 하나에 집중해서 하진 마세요. 그러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서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좀 투자하실 때 초심자분들이 수익이 잘 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가령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1년 뒤에 이 회사가 50% 오를 회사인 게 확실해요. 네. 어떤 게 확실히 만약에 1년 뒤에 몇 프로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내가 기민하게 대응하면은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한 달 안에는 반드시 오를 것 같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런 느낌이 들면 네. 1년 뒤에 거의 확실할 것 같은 수익을 포기하고 이런 생각이죠. 단기에 갔다가 요거 먹고 팔고 저거 가면 기다려주겠지 하다가 엇박자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지기 시작을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게 여러분 되게 다 해보신 힘들어요.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누구나 계획은 그래서 있듯이. 나중에도 이제 그 후배 분들한테 가가지고서 뭔가를 할 때 얘기를 하면 이게 딱 느낌이 와요. 이 친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뭔지 압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딱 그게 오는데 투자 쪽은 사실 그런 거죠.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 말이 100% 맞느냐 아니거든요. 초심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이제 분야이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으신 걸로 맞습니다. 계속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뭔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에 하다가 네. 시작하자마자 금융위기 얻어맞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잘못됐구나.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 PBR이 0.8배까지 떨어졌다. 네네. PER이 9배다까지 네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들이 또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실적 추정치 현재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증시 12월 선행 EPS가 10%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영향이 좀 크기는 한데 이 PER로 따져보니까 11.5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든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반대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PER이 9배, 10배가 아니라 이제 11배, 12배야? 그럼 뭐지? 이거 여기도 좀 싸다고 살 수 있나?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네. 조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증시를 볼 때 올랐을 때에도 증시 전체 PR은 안 보고요. 내렸을 때도 증시 전체 PR 안 봅니다. 이거 이제 개인적 경험인 게 금융위기 왔을 때였어요. 그 직전에 한국 증시가 처음 2,000포인트 넘어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PR이 11배, 12배였어요. 그때는 이제 한 70 몇 조 이렇게 이익 추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금융위기가 오니까는 실제 실적은 이제 30조로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래서 2,000이 넘던 주가가 네.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는데 PER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익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서 증시 레벨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12개월 미래에 뭐 이제 PER이 몇 배다라는 거는 참고는 하죠. 근데 그게 기준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게 비싸졌다고 해도 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을 때에 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시클리컬, 소위 경기 민감주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네. 글로벌 그런 주요 그렇죠. 증시들 중에 비중이 제일 높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에다가 그다음 반도체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근데 뭐 이런 조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클리컬은 적자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다. 그렇죠. 근데 한국이 그냥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한국이란 나라는 매매를 할 때 고퍼일 때 사고 저퍼일 때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21년도 내내 한국 시장의 이익은 좋았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그때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통 글로벌보다 먼저 고점 찍고 내려오고요. 반대로 저점도 먼저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글로벌 한국은. 투자자들의 선행 네. 지표죠. 아주 선행, 네, 그 뭐 탄광의 까나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한국이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보시면은 그 수출 데이터 거기에 되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쳐다보고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막 기다리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기다리고 하는데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수출 한국을 지표 보고 있죠. 네, 코스피 움직 이거 보고 있어. 맞습니다. 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이달 한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다가 네, 네. 최근에 조금 멈칫멈칫해요. 네, 네. 혹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9월 말부터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네, 그거는 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우리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분해해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수급 분석 동향이 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 개인의 CFD 매매
이것이 외국인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그랬는데 전 직장에서도 펀드 중에서 역외 펀드가 있어요. 네. 그거는 매매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매매가 우리가 완전히 분해내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랬을 때에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실제로 EPFR에서 나오는 펀드 인, 아웃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장기성 자금이 혹시나 한국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플러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바뀐 느낌이 관측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아주 최근으로 와가지고서는 왜 또 매도가 느느냐라고 네. 해서 보면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MSCI 지수에서 신흥에서 비중을 뭐 중국을 줄이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본인들도 하던 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던 네. 걸 반복한다는 거는 이제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진 나라들의 비중이 또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근데 지난 6개월간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한국 비중이 이번에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지금 나올 환경이 일단 최근 발표에서는 돼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최근에 수급 보는 동향 하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반등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그 공매도는 대부분이 외국인이 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8, 90%가 예. 외국인이니까는 다시 공매가 좀 증가를 해요. 그러면 또 외국인이 매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장기성에서 들어오는 거는 쭉 깔려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쇼커버 나오고 할 때에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더 붙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초단타성 자금들인 거죠. 근데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는 밑에서는 이렇게 깔려가는 게 있는데 여긴 또 매도가 나오니 합산해 보면 또 좀 매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